30대 중반의 김영하는 젊은 농부를 꿈꾸며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왔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흙을 만지며 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그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던 날, 영하는 가슴 한편에 작은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귀농을 준비하며 인터넷으로 본 글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시골 텃세에 관한 이야기들, 외지인을 경계하는 마을 사람들,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 귀농인들의 사연. 그런 이야기들이 영한의 마음 한구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기우였다. 아니,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다. 젊은 사람이 이런 시골까지 왔어? 기특하네, 기특해. 요즘 젊은이들은 농사일 힘들다고 다 도시로만 가는데 참 대견하구만. 마을 어르신들은 영한을 귀한 손님처럼 대했다. 앞다투어 인사를 건네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누군가는 집에서 키운 배추를 한 포기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막 뜯은 고추를 한 봉지 들려보냈다. 영한은 그들의 환대에 안도했다. 걱정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젊은이가 온 것을 반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너편 집에 사는 정씨 부부는 유독 영한을 챙겼다. 정씨 아저씨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을 때마다 다리를 조금씩 절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강렬했다. 그 옆의 정씨 아주머니는 아저씨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얼굴색이 어두웠고 입가에는 늘 긴장한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영한 씨, 밥은 먹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이라도 먹고 가요. 트랙터 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집 거 가져다 쓰면 돼. 이 동네 물이 좀 안 좋은데 우리 집 정수기 물 떠다 쓰세요. 처음에 영한은 그들의 친절이 고마웠다. 낯선 곳에서 혼자 농사를 시작하려니 막막했는데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한은 정씨 부부에게서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가끔 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있곤 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두 눈은 허공을 향한 채 멍한 표정으로 하염없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다. 영한이 지나가며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았다. 그들은 그저 허공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멍하니 있던 사람들이 영한을 챙길 때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영한 씨, 잠깐만요. 멍하게 앉아있던 정씨 아주머니가 영한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그 얼굴에는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눈빛은 이상할 만큼 들떠 있었고 입가에는 억지로 만든 것 같은 웃음이 번졌다. 오늘 우리 집에서 감자 캤는데 가져가요. 젊은 사람이 밥은 잘 먹고 다녀야지.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시면.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둘이는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싹나서 못 쓰기 전에 영한 씨가 좀 먹어줘. 아주머니는 영한에게 감자 봉지를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웃는 법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 같았다. 영한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편이 떨떠름했다. 친절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뭔가가 자연스럽지 않았다.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했고 그 이면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어느 날부터 영한은 정씨 부부의 집에 가끔 모르는 남녀가
들락거리는 걸 목격했다. 대부분 그들은 밤에 조용히 정신의 집을 방문하곤 했다. 영한이 본 적 없는 얼굴인 걸 보면 마을 사람들도 아니었다. 중년의 남자는 늘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했고 깍듯한 몸짓으로 나이든 여성을 안내했다. 나이든 노파는 그냥 노인은 아닌 듯했다. 뭘 잘 모르는 영한이 보기에도 날선 눈빛과 쪽진 머리는 서늘한 기운까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용히 정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늘 한참 후에 나왔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간 후 정씨 부부의 표정이었다. 처음에는 침통한 표정이더니 요새는 굉장히 들뜬 듯한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정씨 부부와 그 노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영하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영하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큰 소리를 들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장댁 어르신의 목소리였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우리 마음을 당신들이 알긴 해. 정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습니까? 이건 정말 아니에요. 나가세요.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언성이 높아졌고 이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영하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장 어르신이 정신의 대문을 나서며 한숨을 길게 내쉬는 모습이 보였다. 영하는 그제야 알았다. 정신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는,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날 이후 영하는 정씨 부부를 가능한 한 피하려고 했다. 인사는 했지만 오래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다. 그들의 집에 들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영한을 챙겼다. 아니,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영한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밭에서 일할 때도, 집 앞 마당을 쓸 때도, 빨래를 널 때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시골 생활에 적응하느라 예민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영한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을 때였다. 문득 뒷목이 오싹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다. 멀리 정신의 집 앞에 정씨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영한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냥 서서 영한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집요했고 끈적했다. 영한은 어색하게 목례를 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계속 영한을 바라볼 뿐이었다.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영한은 억지로 시선을 돌려 다시 밭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뒷목의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나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날 이후로 그 느낌은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면 정씨 아주머니가 멀찍이 서 있었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영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아주머니가 혹시 자신을 마음에 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 몸서리가 쳐졌다. 그는 마을을 떠날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농사일을 포기하기는 아까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정씨 아주머니가 영한의 집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영하는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문소리에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고 현관으로 나갔다. 누구세요? 나예요, 영한 씨. 정신의 아줌마가? 영하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문을 열자 정씨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손에는 큰 스테인리스 그릇이 들려 있었다. 영한 씨, 오늘 우리 집에서 김장했어요. 수육도 삶았고요. 막걸리 한 잔 어때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그 밝음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아, 감사한데. 전 오늘 좀 피곤해서요. 영하는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다. 에이, 뭐가 피곤해요. 젊은 사람이. 한 잔만 해요, 한 잔만. 우리 아저씨도 영한 씨 보고 싶어 해요. 아주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 집 돼지 키워서 잡은 건데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영하는 난처했다. 계속 거절하자니 너무 무례한 것 같았고 그렇다고 따라가자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결국 영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그래요, 그래. 우리 집에서 먹어요. 이리 와요. 아주머니는 영한의 손을 잡아 끌듯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소나귀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다. 정신의 집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루에는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다. 커다란 접시에 담긴 수육, 김치, 파김치, 그리고 막걸리 병 2개. 어서 앉아요, 영한 씨. 정씨 아저씨가 방 안에서 나와 영한을 반겼다. 그의 얼굴에도 이상한 들뜸이 있었다. 영한은 조금 경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아저씨가 막걸리 잔을 따라주었다. 자, 한잔 해요. 이 동네 온 거 축하도 하고. 감사합니다. 영한은 잔을 받아들었다. 막걸리는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었다. 생각보다 맛있었다. 수육도 먹어봐요. 이게 보통 고기가 아니에요. 정씨 아주머니가 수육 한 점을 영한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한 잔, 2잔. 막걸리는 계속해서 영한의 잔을 채웠다. 처음에 영한은 적당히 마시려 했다. 하지만 막걸리는 부드러웠고 수육은 정말로 맛있었다. 게다가 정씨 부부는 계속해서 술을 권했다. 한 잔 더, 한 잔 더. 젊은 사람이 이 정도는 마셔야지. 어느새 취기가 올라왔다. 영한의 머릿속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정씨 아저씨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다.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슬픔으로 얼룩졌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다. 영한 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딸. 얘기 한번 들어보겠나? 영한은 술에 취한 채로 아저씨를 바라봤다.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27의 꽃다운 나이에. 아저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갈라졌다. 죽었어.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말이야. 눈물이 아저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영한은 취기 속에서도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리라. 그게 정말 안타깝네요. 영한이 어눌하게 말했다. 얼마나 예쁜 애였는데. 착하기도 하고. 아저씨는 계속 울었다. 옆에 앉은 아주머니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한 잔 더 해. 영한이 곧 우리 딸 기일이라 우리가 요새 좀 그래. 아저씨가 또다시 막걸리를 따랐다. 영한은 거절할 수 없었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는 잔을 비웠다. 2병, 3병. 막걸리 병이 하나둘씩 비워졌다. 영한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졌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정씨 부부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다. 영환이, 미안. 누군가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져 갔다. 그리고 영환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축축한 느낌이 얼굴을 스쳤다. 머리야. 영환은 신음하며 눈을 떴다. 아니, 뜨려고 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숙취인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머리 전체가 쪼개질 듯 아팠다. 영환은 몸을 움직이려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팔을 뻗으려 하자 금방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다리도 마찬가지였다. 몇 센티미터도 움직이지 못하고 막혔다. 좁았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뭐야? 영환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다. 차갑고 딱딱한 나무 표면이 느껴졌다. 위도, 아래도, 옆도 전부 나무였다. 흔들림이 느껴졌다. 자신이 누워있는 이 좁은 공간이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영환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좁고 답답한 곳에 갇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관속이다. 그 깨달음과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다.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영환은 소리를 질렀다. 있는 힘을 다해 관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다. 빗소리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관 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관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처럼 거세고 요란한 소리였다. 도와주세요. 제발. 영환은 계속 소리를 질렀다. 목이 쉬도록, 손이 아프도록 관을 두드렸다. 그때 관이 크게 흔들렸다. 누군가 관을 끌고 가는 것 같았다. 관이 좌우로 흔들리며 어딘가로 이동했다. 거기 사람 있어요. 저 살아있어요. 영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관이 계속 움직였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졌고 어둠은 짙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관이 흔들릴 때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공포였다. 왜 자신이 여기 있는가? 누가 자신을 여기에 넣었는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발 문 열어주세요. 영환은 울부짖듯 소리쳤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정말 한참을 소리쳤다.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고 손은 부어올랐다. 하지만 관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영환은 절망하기 시작했다. 의지가 꺾였다. 혹시 이대로 묻히는 것은 아닐까? 산채로, 이 관 속에 갇힌 채로 땅 속에 묻히는 것은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안 돼. 영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관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정신입니까? 낯익은 목소리였다. 이장댁 어르신의 목소리였다. 비켜요.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정씨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짓입니다. 당장 멈추세요. 우리 딸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목소리가 커졌고 고함이 오갔다. 여기 사람 있어요. 저 살아있어요. 영환은 다시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쿵. 갑자기 관이 크게 흔들렸다. 아니, 흔들린 정도가 아니었다. 관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충격이 온몸에 전해졌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어깨와 등에도 통증이 퍼졌다.
하지만 영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통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살아야 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영아는 미친 듯이 관을 두드렸다. 발로도 차고 주먹으로도 때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관의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아니, 빛이 아니라 빗물이었다. 억수 같은 비가 영한의 얼굴에 쏟아졌다. 크읍. 영한은 비를 맞으며 눈을 떴다. 빗물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만 흐릿하게 사람들의 형체가 보였다. 살았어. 살아있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한은 관에서 기어나왔다. 아니,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온몸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채 영한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아무 상관이 없었다. 살았다. 자신은 살아있었다. 영한이 정신 차리게. 이장 어르신이 영한을 부축했다. 영한은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곳은 산기슭이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빗속에서도 보이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땅에 놓인 관이 보였다. 하나가 아니라 관이 둘이었다. 영한이 나온 관 옆에 똑같은 관이 하나 더 놓여 있었다. 저건, 영한은 떨리는 손으로 그 관을 가리켰다. 저 관은 뭡니까? 이장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고. 어르신이 영한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영한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멀리 빗속에서 정씨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정씨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딸, 우리 딸. 그 옆에 선 정씨 아저씨는 멍하니 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저 텅 빈 눈빛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빨리. 이장 어르신이 영한을 재촉했다. 영한은 비틀거리며 그곳을 벗어났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영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왜 자신이 관 속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관은 무엇이었는가? 이장 어르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영한은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다. 어르신의 부인이 수건과 마른 옷을 가져다 주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네. 영한은 멍하니 옷을 갈아입었다. 손이 떨려 단추를 제대로 채울 수가 없었다. 마루에 앉자 이장 어르신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자, 이것 좀 마시면서 몸 좀 추스려. 영한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몸속 깊은 곳의 오한은 가시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영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장 어르신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알아야겠지.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정신에 딸이 죽은 건 들었나? 아까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시던데. 27이었어. 결혼도 못하고 죽었지. 어르신의 목소리는 낮았다. 마음 맞던 청년이 있었는데 부모 없는 고아라고 정신애가 그렇게도 지독히 반대를 했어. 영한은 찻잔을 움켜쥔 채 어르신의 말을 들었다. 야반도주를 하려고 그랬나 봐. 근데 썩을. 그 청년이 술 퍼먹고 오던 차에 치여서 죽었다네. 그럼 따님은?
몇 달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고 멍하니 있더니만 갔어.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아까 봤는가? 큰 나무. 거기였어. 영하는 소름이 돋았다. 관에서 나와 보이던 그 큰 나무. 영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저한테는 도대체 왜? 어르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다. 미친 개지. 좋다는 청년 있을 적에 보냈으면 좋았으련만.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말인 것처럼 자네를 사위로 들이려 했던 모양이지. 네. 영혼 결혼식이라고 들어봤나? 죽은 처녀 총각의 홀령길이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해서 저승으로 보내는 거 말일세. 영하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정신애가 반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다니다가 무당에 쏙 홀린 모양이야. 그 노파가 산 사람과 맺어줘야 딸이 돌아올 수 있다나 뭐라나 했다는구만. 뭐라고요? 자네를 제물로 쓰겠다는 거였겠지. 영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리가 있나. 하지만 정신이 나간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았겠지. 어르신은 쓴웃음을 지었다. 술 마시다가 불쑥 나온 얘기를 캐물어서 알게 됐으니 망정이지. 큰일 치를 뻔했네. 감사합니다. 영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젊은 총각이 마을에 왔을 때 정신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어. 영한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서 그렇게 저를 챙긴 겁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처음에는 젊은이가 왔으니 딸처럼 아들처럼 아껴주면서 마음 좀 잠아보다 했지. 오늘 막걸리에 영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약을 탔나 보더만. 수면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영한이 자네를 재운 거지. 어르신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관이 2개였습니다. 영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옆에 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는 아마 딸이 있었을 거야. 뭐라고요? 정신애가 딸을 묻지 못하고 관을 집에 두고 있다는 건 다들 쉬쉬하는 얘기였거든. 어르신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영하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죽은 사람 옆에 누워 있었다는 것. 관과 관을 나란히 놓고 함께 묻으려 했다는 것. 미친 짓이잖아요. 실제로도 미쳤지 알면서도 다들 불쌍해서 모른 척하고 있었고. 영하는 몸을 떨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 오늘이 딸 기일을 겨 2개의 관을 무덤 자리에 놓고 정신애가 절을 하더구만.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하는 눈을 감았다. 만약 이장 어르신이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다. 살아있는 채로 죽은 사람 옆에서. 그분들은 그럼. 영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집에 붙잡아뒀고 경찰에 신고해뒀어. 영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관을 두드리던 빗소리처럼 들려 영하는 몸을 떨었다. 영하니 괜찮은가? 어르신이 영한을 바라봤다. 아무래도 본가로 들어가서 쉬어야겠어요. 몸도 마음도 잘 추스려. 여기 있으면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를 테니까. 영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야 했다.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다. 영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몇 벌의 옷과 간단한 생활용품뿐이었다. 농사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은 그냥 두고 가기로 했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집 밖으로 나서자 마을이 보였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영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평화로워 보였던 이 마을이 이제는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느껴졌다. 멀리 정신의 집이 보였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어제 그 일이 있었던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해 보였다. 영한은 시선을 돌렸다. 이장 어르신이 영한을 배웅하러 나왔다. 조심해서 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영한은 말을 잇지 못했다. 됐네.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르신은 영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집에 가서 푹 쉬어. 그리고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췄다. 떠올리지 말고 잊고 살아. 영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관 속의 어둠, 빗소리, 그 공포는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영한은 마을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가 마을을 벗어나 도로로 접어들 때까지 영한은 앞만 보았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영한은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귀농은 포기했다. 다시는 시골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도시로 돌아와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쉬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을 꿨다. 관 속의 어둠, 축축한 나무 냄새, 쏟아지는 빗소리, 그리고 옆에 놓여있던 또 하나의 관. 영한은 악몽에서 깨어나면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앉아있곤 했다. 영한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사람의 슬픔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 그 슬픔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가? 정씨 부부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딸의 죽음이 그들을 바꿔놓았다. 슬픔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미친 슬픔이 무고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영한은 눈을 감았다.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곳을 생각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 기억은 영원히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관 속의 어둠처럼, 지워지지 않는 악몽처럼. 그렇게 영한의 밤은 깊어갔다.